2시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최명진입니다. 뭐 다들 저 아실 텐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이제 저희가 사전 투표 날인데도 이렇게 힘들게 다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건 이제 크게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이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경과보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가 이제 사실 경험분들이 이제 분양 신청.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느냐 뭐 이런 것 정도 많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참 모르셔가지고 가끔 저랑 통화를 하시면 어떤 분은 저 돈 없어서 못 받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 돈 뭐 3억 얼마 뭐 4억 얼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그 돈 무조건 없다. 난 지금 당장 돈이 저도 없어요. 그 돈 저도 없습니다. 네. 대출도 안 되고 지금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연쇄보증도 조합장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초기 사업비 받은 거 다 아시죠? 네, 사실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순위권에 아마 인천시에서 최초로 받은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받기 사실 힘들었고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겨우 저희가 초기 사업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걸로 이제 계약 신약을 다 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 목표 그걸 생각을 했는데. 허그에서도 초기 사업비 15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쓸 겁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서 허그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되는데 걱정이 저희가 업무대행사 전에 H에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4억 얼마가 그 돈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사는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저희가 지금 허그에다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다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은 차후 저희가 계속 조합원들한테 그런 정도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쨌든 핵심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할 건지 진행할 건지 그걸 먼저 들어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분들이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그걸 최소한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한 거니까 설명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에 가서 이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다 질문하시면 지금 다 설명을 웬만한 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저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저희 이목 법률법인에서 수상욱 변호사님하고 박진호 변호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십니다. 혹시 이거 돌리는 제가 링크 안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한번 인사드렸었거든요. 조합의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시는 법무 이목의 서상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제 저희 조합의 사업 초반에 이제 여러 협력업체에게 잘못 집행된 용역 대금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분들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었고 또 용역업체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해소해드리고 또 저희 법무법인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마련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전 정비사업체였던 H를 상대로 H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조합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협력업체 IS 자율인가 로움이 있습니다. 이 두 협력업체가 받아간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에 법적 검토를 조합장님께서 의뢰를 하셔서 해보았고 이거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조합 최근에 건축 심의를 받았고 또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사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하시지 않거나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될 텐데 이 매도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연수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좀 제안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원들께서 관련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지금 H와 사이에서는 총 2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진행되게 된 것은 본소라고 해서요. H가 저희 조합을 상대로 용역 대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총 9,630만 원을 저희 조합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그 청구한 근거가 뭐냐면 그 H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이 있고요. 그 용역 계약에 따라서 본인들이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9,6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에게 9,63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소송에서는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H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H에게 9,63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응소를 했고요. 응소에서 나아가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반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이득 청구입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어떤 내용이냐면 H가 조합으로부터 받아간 돈이 약 4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4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으므로 조합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지금 총 변론일이 4회 진행됐고 다음 달 5월 9일에 5회 변론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법률가로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5에서 6개월 내에 이 소송의 결과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을 좀 설명드리면 먼저 H가 저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조합과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계약상 용역 대금 8,500만 원 그리고 대여금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조합은 H는 용역 계약 체결 당시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경쟁 입찰도 거치지 않고 전 조합 집행부와의 부당한 결탁 등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우리 조합이 대출을 받아서 H에게 지급한 돈 약 4억 6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된다.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줘야 된다. 계약금을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 소송을 지휘한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결정 분상의 결정 근거 등을 봤을 때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H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즉 H가 부당하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아닌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입찰도 거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받아간 사실 자체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H가 어쨌든 일정 부분의 용역을 저희 조합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저희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소송의 쟁점은 H가 조합에 제공한 용역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H가 제공한 용역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낮다, 그 가치가 높지 않다를 여러 판례와 그리고 H가 태만하게 수행한 여러 업무 그리고 H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H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가 끌고 들어온 협력업체죠. 지작물 철거 업체인 포트폴리오 업체였던 IS자연과 로움에 대한 민형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수익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형사 조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IS자연과 로움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으로부터 무려 1억 6,200여만 원을 수령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체 수령해간 돈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IS자연과 로움 그리고 H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한 1억 원 정도를 조합에게 반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H의 직원 구성과 IS자연인 그리고 로움의 직원 구성을 보면 세 개의 회사가 거의 직원 구성이 동일합니다. H의 직원이 로움의 대표로 가 있다든지 IS자연의 직원이 로움의 직원으로 가 있다든지 이 세 개의 회사가 사실상 직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H는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설립한 IS자연과 로움을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계약금의 비율도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계약금의 비율을 무려 40에서 50%로 산정했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전체 용역대금의 50%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H와 IS 자연이 로움과 전 조합 집행부, 현재는 이제 해임된 전 조합 집행부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용역계약의 계약금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먼저 일부 지급해주는 성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좀 말씀이 이제 이 문구가 좀 어려우실 텐데 어떤 취지냐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될 법적인 사유가 없다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S자연인과 로운에게 지급한 돈이 비록 저희가 볼 땐 부당하더라도 40~50%를 계약금을 일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법적으로는 못 돌려받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판례에 의하면 최초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그 계약금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돈이라고 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이 이제 제주고등법원을 시점으로 한 2~3년 전부터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판례의 존재만 하더라도 저희가 민형사상 조치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형사고소를 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은 이제 각 용역계약에 따라 IS자연인과 로운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성금 또는 상급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각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급계약의 범위, 교급계약 성급금의 범위가 최근 이제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법원의 성급금 범위를 이용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형사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 고소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H와 IS 자연인들 로움은 직원 구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비율이 통상의 용역 계약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이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장물철로와 이주관리업체,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협력업체들과 전 조합 집행부가 부정하게 결탁해 있다라는 점을 좀 충분히 입증해가지고 업무상 배임 등 여러 각종 형사 범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수임제는 드리려고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청구 소송이란 두 가지 대상자에게 조합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두 가지 대상자는 한 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이고요. 또 하나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최고서가 발송이 됐고요. 두 번째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했을 때 되게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의 특징은 형성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형성권이 어떤 의미냐면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기만 하면 바로 매매 계약 체결이 의제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조합이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그분에게 요건을 갖춰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분과 조합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조합 설립을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이 의제됐다면 중요한 것은 매매 대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매매 대금은 조합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매매 계약 체결이 의제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시가를 하면 대법원에 의하면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의 시가가 아니고요.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감정평가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저 앞에 말씀드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부동산 시가는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매도 청구를 이제 진행하게 될 로펌을 선정하실 때 4가지 정도를 이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기고 소통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건축, 재개발 로펌에서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대부분 이런 자리에 상무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서면 등 간단한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법률적 심지어 검토까지 하기도 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로펌이 수임 시에만 변호사가 등장하고 나머지 업무를 사무장이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로펌이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가 수행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변호사가 맡기게 될 텐데 그 변호사가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로펌들은 사건 수임 후 경력이 없거나 적은 저연차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기기 일쑤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겠죠. 수임료가 합리적인가입니다. 수임료는 뭐 일반 사인분들께서는 법무법인의 수임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수임료가 합리적인지 이제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법무법인의 수임료는 매도 청구 대상자의 수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의 난이도, 조합의 경제적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저희 조합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일부 뭐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IS 자연인이나 로움처럼 전 조합 집행부와의 어떤 사정 교감을 통해서 수임료가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로펌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매도 청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매도 청구 소송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은 이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조합과 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쟁점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인인가도 꼭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김에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희 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법무법인 이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지만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법무법인에는 저기 참석한 박진호 변호사 비롯해서 잘 아실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근무를 했던 변호사들이고요. 저희는 사무장 등을 아예 고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말에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한 거고 서면은 물론 재판 출석까지 모두 저희들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집안에서도 매도 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이제 직접 당사자로서 목격한 경험도 있다. 그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리적 수임료를 제안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인 수임료가 얼마일지는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전국의 다른 로펌들과 비교해 보시더라도 절대로 더 많지 않은 정부 최저가 수준의 수임료를 제안해드릴 거고요.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시가가 현재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시가요. 네, 아까 매도 청구 소송할 때 부동산 시가로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대략적인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정정 감사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평가사 지금 두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세대 방문을 통해서 감사평가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직 금액적인 부분을 받지 못해서 아직 결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매도 청구에 대한 감사평가는 지금 현재 감사평가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법원 감사평가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매도 청구 소송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요. 보편적으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종전감정평가이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시가 반영하시면 우리 분양액이 지금처럼 떨어졌다 하시면 만약에 지금 저희 감사평가했을 때 기준보다 만약에 뭐 분양이 안 좋아졌다, 뭐 시가 떨어졌다 하시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근데 대략적인 감정가가 네. 시가랑 비슷해요. 아니요. 다릅니다. 공시가도 반영할 때 아니요.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번 달 내로 나올 겁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관님, 제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조합원분들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소송에 대한 광고나 궁금하셔서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편하게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뭐 진행할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심에서 승소를 했으면 아마 H쪽에서는 또 2심에 상소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만약 2심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심에 저희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3심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대법원까지? 이제 상대방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불복을 하는 걸 상고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상고를 하면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는 이미 1, 2심을 통해 확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고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항소심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가능하면은 그 변호사비 비용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 승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나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다 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법원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쓴 비용 전체를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청구 금액 대비 이 정도 변호사 비용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비용을 상대방한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반반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승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2심을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심에서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 비용은 또 누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항소심을 저희가 전부 승소했다 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럼 1심과 2심 그 전부 다 서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승소한다면 그렇습니다. 승소한다면? 네, 승소한다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3심에 했을 때는 전부 변호사 비용까지 그쪽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승소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3차까지 갔을 때 네. 3차에서 전부 승고를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은 1심, 2심, 3심 것을 변호사 비용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청구 금액에 비해 저희 법무법인 착수금으로 받은 금액이 이제 크지 않아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한다면 저희가 받은 조합으로 받은 착수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 설립인가 뭐 이런 것도 받기도 하고 해서 그 업무의 가치 상당액은 저희가 준 돈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H에 4억을 이제 계약금으로 노역대금으로 줬는데 그 중에 H가 하는 업무의 가치가 예를 들면 뭐 감정을 해봤을 때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3억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3억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도 3분의 1을 짜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가 배임하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배임이라고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했다 했잖아요. 그거를 전 조합장이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몇통 진짜요? 당연히 이제 업무상 배임을 이제 문제 삼는다면 전 조합 집행부도 함께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일반 사인이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뭐 계좌를 들여다본다든지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서 매우 의심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낸다면 수사기관에서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어쨌든 업무상 배임도 공익사업에서의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 조합집행부에 대해서 강제조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높은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목표가 뭐야? 그 비용이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노동인가 그 두 군데. 네. 예를 들어서 그 40% 우리가 했을 때 개인 간의
개인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합 집행부와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IS 자연입니다. 네.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듣기로는 보고는 처음에 대의원대회도 통과도 안 하고 이사회 몇 분이 가서 도난 강제를 찍고 그럴 때 다 개인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업무상 배임이 인정이 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다만 업무상 배임을 고소를 먼저 하고 근데 영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할 뿐이어서 저희가 별도의 업무상 예를 들면 전 조합 집행부가 업체로부터 뭐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뭐 더 논의할 것도 없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은 형사고소의 구체적인 증거,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은 소송 비용이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부터 일단 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 계약금 반환 소송은 그 업무상 배임과는 완전히 별개의 소송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아갔다. 이게 부당하다. 이런 취지, 그 조합과의 결탁 관계 이런 것들은 해당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고된 뭐 합심 판결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뭐 기타 다른 도국대학에서의 법리 등을 생각했을 때 계약금 반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뭐 사실은 더 아마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궁금증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언제든지 편하게 그 저의 개인 연락처로라도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조합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그 조합장님께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 설명회를 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체 정경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앞서서 일단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개사업에 저희가 지금 배정이 됐어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좀 저희가 큰 특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비를 저희가 2.2%에 대한 저금리로 사업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두 번째는 초기 사업비 저희가 15억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큰 혜택은 본 사업비를 현재 3.8%에 대한 저희가 이자 금리로 본 사업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러 조합들이 많이 초기 사업 신청을 했는데 다 지금 탈락이 됐어요. 유일하게 제가 지금 서부에서 첫 번째로 실행이 돼서 이 점은 어쨌든 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건축심의 때 통과된 최종 조감도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1조 때문에 앞에는 7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뒤층은 이제 20층까지 최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옆층은 한 7층, 5층 이하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일정.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일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근데 저희가 항상 좀 일정 날짜를 예시하나 좀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항상 바뀔 수가 있다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제가 그 추후에 일정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는데 아직까지 시공사가 제가 지금 선정이 안 돼서 좀 계속 좀 차질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된 설명 목표입니다. 분양시장 절차, 분양시장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업 개요 그리고 주변 저희 시세 조사에 대한 걸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 관련 이것도 많이 궁금들 하세요. 대출을 어떻게 좀 실행해야 되나 가장 큰 대출 두 가지입니다. 이주비 대출,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비사업의 장점 저희가 정비사업 화물에서 어떤 특혜가 있나 그걸 설명드리고 마지막 Q&A를 통해서 제가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건주시민 총회를 저희가 작년 12월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6일 날 최종적으로 공식 통보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정평가 두 업체가 이제 세대 방문을 통해서 종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단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분양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청을 하려면 저희가 종목 감정평가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종목 감정평가가 저희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가 현재 단계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사업비랑 이주비를 동시에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제 이주를 개시할 거고요. 이주가 끝나면 이제 철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원들 분양을 계약을 시작합니다. 조합원 분양 계약을 시작할 거고 일반 분양도 그 다음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좀 추후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전고시 그 다음에 해산, 청산 이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정은 현재 일정을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총 2번 2차를 진행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진행했을 때는 일부 조합원님께서 시공사 미리 뽑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이 있으셔가지고 취소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낸 시공사 2차에서는 최종적으로 현장 설명회 때는 4군데가 시공사 참여했지만 2차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저번 달에 시공 대체했을 때도 현설에 아예 한 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군데로 참여를 해서 유찰이 돼서 현재까지는 시공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 시공사가 뽑혔다는 가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뽑혔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사회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총회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총회에서는 저희 조합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셔야 총회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뽑혔으면 종목 감정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저희 이 종점의 감정평가랑 종목 감정평가랑 그 기반으로 제가 개별로 다 통지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21평, 22평, 25평이 지금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갔을 때 계략적인 분담금을 제가 이제 통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양 지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하니까 그때까지 부재팅 해달라고 안내 책자 나갈 거고요. 최소 기간은 30일부터 6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 내에 분양청 안 하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불타되십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분양청이 끝난 자료 그 토대로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할 거고 설계 쪽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도서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다 끝나는 대로 저희는 사업 시행인가 총회를 열어서 좀 의견을 받고요.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저희는 지자체, 북평구청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고 이 기간이 거의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인가 받는 데까지. 그래서 인가 받는 데만 4개월이 걸리고 분양 시정 2달, 시공 선정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주시민 총회 때도 같은 자료입니다. 바뀐 자료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작은 평수는 21평, 그 다음에 22평, 그 다음에 25평, 이제 25평 두 타입이 있습니다. 25평은 4B도 있고 3B도 있고 그래서 총 두 타입이 있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저희가 신축 세대는 126세대입니다. 네, 아까 조감도 보신 것처럼 앞에는 7층으로 지금 이 앞쪽이 7층에 되어 있고요. 이 가장 뒷층은 20층까지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가장 작은 21평 표면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 계열상으로는 지금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3D로 적용되고 화장실 하나, 샤워부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50, 이제 이거는 22평이고요. 이것도 3베이 화장실 하나 이제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비스 면적 확장했을 때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차이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만 이제 나중에 저희 분양했을 때 이제 서비스 발코니 면적까지 공사에 포함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더 쾌적한 환경이 되겠죠? 이제 5구 타입 이게 이제 4B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층에 18층으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아마 지금 이 타입이 제일 인기가 많을 걸로 저희가 예상되거든요. 이건 화장실 2개, 샤워부 2개입니다. 그리고 또 개요는 그냥 제가 빨리 넘어가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조합의 인프라도 설명드릴게요. 저희 조합이 실제로
교육실 저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반 분양 했을 때 신혼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의 학교를 내보내야 될 것들 고려하고 분양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평 IC를 통해서 이게 좀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서울로 얼마나 진입이 빠르게 되냐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일반 분양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평 상수청 제일 유리한 점이 서울권이랑 3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인접하냐, 얼마나 가깝게 들어갈 수 있냐 이 가장 분양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생활권은 뭐 주변에 뭐 이마트, 아이스 월드, 뭐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일반 분양할 때 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주변 저희 아파트 근접해 있는 시세가 조사해 놓은 자료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작년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 작년 21년도까지 뭐 부평이나 뭐 저희 신원이죠. 아침의 도시 이렇게 있는데 분양했을 당시는 거의 1,500에 1,600 정도로 일반 공고를 냈고 실제 지금 사람들이 올려놓은 매매가는 거의 1,800, 2,000만 원 됩니다. 네,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마 매매가 실제 반영한 거 기준해가지고 아마 저희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지 않은 일반 분양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좀 제일 중요한 안건인데 현금 상환자입니다.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조합설에 미동의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 현재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60일 이내 답변을 안 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분양 신청 미신청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추후에 종합된 평가 끝나고 분양 신청할 때 이 기간 내에 분양 신청 아니한 사람들이 청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 신청을 했으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 계약 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조합원님들 좀 많이 착각들 하시는 게 저희가 분양 신청 하실 때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 신청을 하셔도 그때는 분담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추후에 착공 전에 조합원 분양 계약 시기 때 그때 계약금을 잔납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잔납입니다. 잔납이고 추후에 중도금에 대한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약금에 대한 것만 좀 미리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잔납하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설명드리는 게 이 조합원들이 청승자가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조합원 저희 박탈됩니다. 박탈되시다 보니까 바로 저희가 아까 저희 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 물건지를 다 조합으로 인수해 옵니다. 그 과정 매도 청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제가 아까 감정평가 금액 기준대로 매도 청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지금 분양청을 일단 진행하시고 추후에 저희가 분양계약 하기까지가 2년 정도가 기간이 될 거예요. 착공 때까지가 현재로부터.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분양계획이 많이 낮춰져 있으니까 현재 일단 분양 시작하셨다가 그때 가서 분양 시점 계약 안 하시던 해가지고 그때 분양계획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희는 그러니까 좀 자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분양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도 일단은 분양청 하시고 나서 그 추후에 가서 분양청 계약 시기 때 계약 안 하시고 차라리 청산 받으시는 게 오히려 그때 가서 지금은 되게 분양 경기가 다운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가셨을 때 그때 분양 경기 보시고 분양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 청산을 받으시든 그게 좀 유리하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율이란 무엇인가? 이게 저희 사업성을 뜻합니다. 비례율 어떻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뺍니다. 그 금액에서 저희 총 분양 신사들에 대한 종전 감정평가 금액을 나누고 그 금액에다가 100%를 곱한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업성에 제가 쉽게 말하면 종전 감정평가 1억이다. 1억인 분들은 이제 비례율 곱하셔가지고 권리가액 나오시고 권리가액에다가 분담금을 빼시는 분들이 이제 분담금 나온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담금 한정 가격은 분담금은 조합원 종전 감정 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자산을 좋은 감정 평가에 의해 평가하여 그 차익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여 분담금이란 분양받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시면 종전 자산에서 아까 저희가 비례율 계산
할 겁니다. 분양 신청 책자에 나갈 거고요. 그 비례로 해서 곱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되십니다. 그럼 권리가액에서 내가 원하는 분양 조합원 뭐 20평, 21평, 25평 이거에 대한 조합 분양가 다들 다르실 거예요. 거기서 차감한 금액이 분담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내 종전 이번에 감정평가 금액이 6천만 원이다. 이분들이 6천만 원이라고 하시면 만약에 저희가 비율이 90%예요. 그러면 권리가액은 곱한 금액이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400만 원에서 내가 만약 18평에 가겠다. 그러면 조합 분양가가 이 18평에 되면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뺀 금액이 분담금이 되시는 겁니다. 또 같은 예로 100%를 예를 들면 6천만 원 종전자산이고 비율이 100%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 6천만 원에서 실제로 분양받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뺀 금액의 분담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8천만 원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1억. 아니. 대출 관련. 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주비 대출 있고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이랑 저희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실행한 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비는 저희 초기사업비가 신청이 된 상태여서 추후에 본사업비 때 허브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주비랑 본사업비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주비 이제 분양 받으실 분들에 대한 전체 종전 자산 가치에다가 50%까지가 이주비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 어떤 분은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천만 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50%에 대한 금액만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조합원 분양 계약 후 대금을 납부 시 계약금과 잔금 사이 치르는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좀 나중에 분양 계약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추후에 시공사랑 저희가 시공사 뽑히면 이게 그때 정해집니다. 시공사에서 만약에 계약금 20% 원하시는 20%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기준대로 10% 갈 수 있는 상이어서 이건 추후에 통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사의 장점입니다. 정비사를 어떤 게 좀 좋아하시나 실제로 공사비 오르기 21년도만 해도 실제로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가 시차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차가 났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진 않고 일단은 현재 저희 빌라 단지가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이 확보가 됨으로써 좀 원활한 제가 지하 주차장 확보가 되고 편의시설 확보가 되고 그다음 삶의 질 향상, 공원이나 주민시설 주차장이 확보가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되고요. 세 번째는 집 자산가치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집이 얼마 저희가 자산가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30년대 이상 된 노후화된 빌라이고 그런 데서 저희가 새로 신축된 아파트랑 비교하면 저희가 자산가치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장점은 크게 이제 집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변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뉴스거든요. 실제로 지금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좀 견적을 받아보면 거의 750에서 800 정도가 되는 게 거의 시작되는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공사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추후에 일반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분양 경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조됨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려고 선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좀 Q&A 좀 드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분담금은 언제쯤 알게 되나요? 조합원 분담금은 일단 저희가 분양 지적 때 이건 추산입니다. 추산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 그걸로 해서 1차적으로 제가 통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저희가 총회 때 다 통제해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1차적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처분 이후에 공사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게 되는 시점은 분양 신청 그 기간 때 알게 되시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기간 때 알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 신청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 시간 전이나 분양 신청 후에도 부동산 매매 거래는 가능합니다. 물론 매매 자체는 본인들이 얼마에 그냥 산정하시고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시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반 분들께서 현금자산 물건지 사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정존자산가치 평가된 금액대로 청산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분양시장 하셔가지고
조합원 자격 저희 조합원 같이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셔라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주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하시면 분양신 결과를 토대로 각 세대별 분양 확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발송이 수립됩니다. 사업 시기인가 후 이제 저희가 허브로부터 이주를 받고 이주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사업 시기인가 후에 이주를 신청하고 이제 그 이주비가 나오면 그때 이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한 동호수 추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 부동산에서 저희가 전화 추첨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대별로 뭐 어떤 분들은 21평을 이제 신청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22평 선호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25평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한국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층별로 호수가 다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이제 납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은 100% 자금입니다. 이거는 좀 준비를 이제 분양 이제 실제로 계약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분양 신청 때는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분양 계약 때 10%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에 대한 중도금은 어차피 저희가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중도금을 실행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신용이 안 좋아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중도금을 실행을 하고 이제 은행에서 알선을 해드리고 은행에서 각 개개인별로 이제 판단할 겁니다.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냐 해가지고 중도금을 실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입주 때 이자 비용을 저희가 일단은 조합에서 사업부를 다 진행할 겁니다.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중도금도 마찬가지고 각 개별로 저희가 이자를 산정해가지고 입주 때 이제 잔금이랑 이제 이자 비용까지 해가지고 납부를 하셔야 저희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때 키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현금 청산금은 지급시 언제가 될까요? 이제 청산하신다고 해서 바로 청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사비가 지급이 저희가 조합사업비로 본사비가 들어와야지만 현금 청산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금이 없다 보니까 현금 청산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가 외에 제가 이주비랑 본사비를 이제 허브로부터 신청합니다. 그럼 본사비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청산자들에 대한 이제 물건지를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청산금을 지불하고 다 조합으로 다 갖고 온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하신다고 해서 지금 바로 청산금을 못 받으시니까 이제 그 저희가 선호해드리는 건 일단 분양청 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 분양계약 체결 안 하시고 청산하시던 그게 낫다고 저희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가지고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분양을 뭐 지금 마음속에 다들 사정이 있으시고 계획들이 다들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실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분은 일반 분양의 10% 이하로 저희가 싸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분이 있고 한 분은 이제 분양을 안 받으실 분이 있는데, 분양을 안 받더라도 뭐냐면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실 거예요. 하나는 매매를 이제 뭐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매매가 안 된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금 청산을 이제 받는 두 가지 방법인데, 다시 이 설명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방안을 이제 조합에서는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면 어차피 매수하시는 분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를 받아요. 승계를 받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이 집을 사자마자 만일에 분양 그 전 매도자가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이 집을 분양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사지를 않으세요. 네, 매수자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니까 바로 사자마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매매를 생각하시든 현금 청산을 하시든 분양 신청을 하셔야 두 가지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언제 하냐면 분양계약 착공 전에 분양계약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계약 전까지 분양 신청을 해놓으시면 쉽게 우리가 이 식당에서도 예약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해 놓으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든 현금 청산을 하시든 득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방향을 선택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받아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한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분양 신청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도 마련하는 이유가 그런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왜 분양 신청을 꼭 먼저 하셔야 되는지, 그렇다고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약금이라든가 일체 단돈 10원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언제 계약 그 착공 전에 저희가 시공사가 구해서 착공 전에 저희가 분양 계약을 그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기간으로는 1년에서 2년, 네. 보통 그 정도 보셔야 돼요. 2년 후에 정도 이제 분양 계약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양 신청 기간 때 안 하시면 그분들은 무조건 그 중간에 다시 분양 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걸 저희가 이번 분양 신청 기간 때 그게 끝나면 그걸 기준으로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구청에 서가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분양 신청 해놨다가 분양 계약 전에 나는 그냥 현금 청산 분양 계약을 안 하시면 자동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하시는 게 조합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이주 시기는 언제서부터 잡으면 돼? 이주 시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허그라든가 저희는 이제 허그하고 본사업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허그한테 이제 사업비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총회가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또 구청에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총회를 열었어요. 허가 주사로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인가부터 저희가 시공사가 구해지면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저희가 시공사하고 상관없어요? 시공사고도 있죠. 왜냐면 착공 기간이라든가 그 언제 들어갈 건지는 그렇죠.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일정안들은 저희가 계획이지 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계획인 거지. 엊그저께도 카톡에 뭐 일정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왜 일정대로 안 하나 하는데 일정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시공사가 지금 안 구해졌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시공사가 700, 800 달라는 시공사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 지금 금액 때문에 못 구해.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저 분담금이 네. 못 받습니다. 저희도 뭐 800 달라고 하는 시공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는 데는 있어요. 근데 조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고 선뜻 지금 여러분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왜 일정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저렴해도 안 좋잖아요. 저 너무 저렴해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 게 있고 허그에서 시공사가 허그 보증을 지급 보증을 서야 돼요. 시공사가 그런 보증 능력이 되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를 오고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맞고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시공사가 지급 여력이라든가 공사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단 시공사들이 뭐 일례로 뭐 저희 650 후반대 생각하면 딱 듣자마자 5분 만에 그냥 나가요. 사무실에 와서. 저희 못합니다. 그 가격에는.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싸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싸다고 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준 거. 적정선을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네. 조합에서는 그래서 계속 지금 저 두 번에 의해서 입찰을 올렸고 다시 한번 또 3차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든 2차 때든 이제 저희가 허브에서 사업비 대출 받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계양신협 상환 이자 부분도 있어서 그 시공사한테 15억 입찰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계양신협 이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상환하고 나머지 또 대여금을 이렇게 조건으로 입찰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1차 때는 그래도 4군데가 업체가 이제 현장 설명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왔었는데 실제 입찰은 이제 한 군데도 안 해서 유찰된 거고 두 번째는 아예 뭐 한 군데밖에 안 한 거고 그래서 시공사들도 뉴스 매스컴 다 보다시피 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부도난다고 대기업들도 막 부도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면 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되게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까 좀 맨날 늦는다고만 뭐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늦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공사비 10만 원 올리시면 5억이 올라가요. 조합원들 5억이 올라갑니다. 차라리 그 돈 이자 조금 더 내더라도 기다렸다 더 좋은 시공사를 좀 구하기 위해서 조합도 되게 사실 욕먹으면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조금 이해는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정비업체하고 저하고 또 여러 군데 이제 발로 뛰고 있으니까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렴하고 싼 거보다 정확한 업체가 나은 그쵸. 거지. 네, 정확한 업체를 하려고 그거는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조합장님이 뭐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쵸. 뭐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럼 못하잖아. 네. 어쨌든 그런 최대한 좋은 대로 이렇게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나왔어요. 시공사가 제가 허브 보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00억에 대한 뭐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허브 보증이 시공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110%까지 보증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지금 여기저기 부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도 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일단 저희가 사업을 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입찰을 한번 다시 하던 아니면 뭐 총회로 해가지고 시공사를 뽑던 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시공사를 빨리 뽑는 쪽으로 아, 그게 최고 중요한 건데 뭐. 네, 그러네. 지금 지금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시공사입니다. 결론은 시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공사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 종원님들 분담금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비 거의 70~80%가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서 시공사를 높은 데 못 뽑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질문 있으신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여기 조합원 전체 다 분양을 받는다면 일반 분양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격 차이가 10%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예로 드신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조합원들 많이 다 분양을 하신다고 하시면 일반 분양가랑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합원님께서 저희가 뭐 헌지 짓고 새지 짓는다 대신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조합원가가 뭐 1,800이냐, 1,700이냐, 1,900이냐, 2,000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때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원이 과연 우리가 조합원 분양의 몇 프로를 기준을 잡고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그 가격 차이를 예상을 어느 정도로 잡은지.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기 힘들 거고요. 왜냐면 분양청을 해봐야 실제로 조합원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송부할 때는 예를 들어 계약 이제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금액이 1,500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1,500이다 했는데 일반 분양이 예.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 1,800 중후반대 일반 분양가를 놓을 거고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그에 대한 한 5% 이하, 5% 10% 정도 이하로 이제 분양가 할 겁니다. 근데 아니 제가 이야기는 조합원 분양이 80%를 잡히는지 100% 잡히는지 50% 잡히는지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그 차이가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죠. 예. 그래서 50%밖에 조합원 분양이 안 됐어. 근데 그건 50% 절반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고 80% 돼서 조합원 분양이 그럼 일반 분양이 더 적잖아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고. 근데 그걸 정해지려면 분양청 결과를 보고 제가 반영한다는 거죠. 예. 몇 퍼센트 제가 될지 모르니까 아직 현재까지.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지금 현재 세대 우리 조합한 세대하고 일반 분양이 거의 없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 신축은 126세대입니다. 총 합쳐서 조합원들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조합원이 저희가 현재 125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100% 분양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일반 분양 보증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어서 또 사업적으로 좋을 수 있고 실제로 시공사들이 일반 분양에 대한 걸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계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자체가 분양이 힘든다고 가정하고 되도록이면 조합원들이 다 분양하는 거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또 시공사 뽑는데도 좀 중요한 거는 분양 요청이 얼마나 하시냐. 그렇다고 저희가 분양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약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저희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많이 분양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실제로 분양 요청 했냐? 했으면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분양 요청을 했는지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시공사분들. 근데 지금 저희는 아직 분양 요청을 안 한 단계여서 설명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그냥 구두로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종합평가를 아직 못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안 뽑혀도 종합평가는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아직 정확히 뭐 700만 원 될지, 650만 원 될지, 600만 원 될지, 뭐 800만 원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종합평가하기가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시공사가 뽑히고 종합평가는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그 종합평가를 한 자료로 분야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 시공사로 선정하고 아직 공부를 아직 안 했잖아요. 저번 달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찰이 됐고요. 1차 되는 2차 이후에는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사회 통해서 다시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 입찰하려면 일주일 기간 주잖아요. 기한 주죠. 네. 일주일 기간 주고 받아서 일주일이면 벌써 한 달이 딜레이. 네, 그래서 기간 입찰만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총회까지 한 달 더 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가격은 있어요. 실제 조합에서 이제 분담금을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마지노선인데 실제로 이 마지노선에 지금 맞추기 위한 시공사가 현재는 그러면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그에서 봤잖아요. 네네. 받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조건을 좀 실제로 시공사들이 그걸 보세요. 여기 초기사비가 배정이 됐냐 안 됐냐를 보세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 다음에 쉽게 말해서 참고해드리는 건데 공부할 때는 기간을 너무 많이 끌 필요 없이 아니 법적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조건을 좀 완화해서 맞습니다. 완화할 겁니다. 완화해서 여기서 한 달씩 계속 되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사건이 나오기 전 상태여서 저희가 일단 입찰 본인을 15억을 해서 되게 어쨌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입찰을 낸 거고요. 일단 초기 사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저희가 입찰 보증금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해가지고 최대한 시공사 좀 들어와서 협의가 가능하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지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설명드릴 건 뭐 분야 신청 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신다. 그냥 예약제다라고 제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궁금하신 거 이제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화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준비한 거 한 달 전부터 원래 한 달 전부터 아니고 사실 2월, 1월부터는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준비부터 해서 재량들과 시대 동향이라든가 방금 보셨던 이제 변호사님들도 제가 사전에 다 이렇게 스케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맞춰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건축심이나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결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소식들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조합장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쪽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총회도 다 걸쳐서 저번 의견을 받아서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믿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뭐 동네에서 그냥 아는 거 듣지 마시고 조합장한테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조합에 관련된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누가 이렇다라 뭐 이런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합이고 여러분들 집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전화해 주시고 혹시 제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합장 권한이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 하나 가져가세요. 2개 가져가세요. 네. 이거 가입하려면 서류가 아, 예, 보세요. 혹시 박기웅님.
제가 알아. 미니거든요. 네. 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잘 이해 못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은 언제 하지? 저희가 할 거예요. 네, 추후에 공지할 거예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실 거다. 아, 혹시 여기가- 조합원님 상황 어떻게 되세요? 예. 우리는 여기다 조합 설립 동의하셨죠 일단? 예? 조합 설립 동의 내셨나요? 처음에 예. 그때는 내셨죠? 예.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신청하는 건 여기 한꺼번에다 이제 오늘 그렇죠. 왜냐면 소통이 어려우시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그럼 분양장 할 때 제가 한번 따로 좀 연락 한번 드려 말씀드릴게요. 분양장 진행하니까 신청할 때 통지하는 거예요. 다 통지해요. 그리고 이거 분양 분양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너무 우리도 계약금 낸다는 그 말이지. 네, 추후에 지금 아니고요. 추후에 착공할 때. 아직 안 되면 착공 2년 정도 보시면 돼요. 자꾸 네, 계약금 내시는 건 2년 정도 걸린다고 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계약. 네, 이거는 2년. 충분은 얼마 내는 건 아시죠? 지금부터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얼마 내는? 아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저 10%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21평 가시나 25평 계산하시니까. 제가 네. 이거 한국에서 계산하는 건 전 잘 몰라요. 한 4천, 한 아니 4천 이거 정도. 평도 잘 몰라. 평은 저기 이거 나동이거든요. 나동이 네네. 몇 평이죠? 현재요? 현재는 13평일 거예요. 예. 잘 한국 거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지권 비율이라서. 네, 여기는 안 나와 있네. 토지 면적만 나와 있고. 토지 면적이 그냥 네, 토지 면적이 건축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다 같이 몰랐어. 이 면적 이거에다가 0.30에 가까운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12평이네요. 현재. 근데 아니 근데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곱하는 여기다 거예요. 얼마 곱하죠? 0.305이요. 0.3025. 3025. 네. 아 이거 근데 지금 하시는 데가 12평이에요. 아니, 다 많이들 모르세요. 내가 외국인에서 이거 네. 그래서 그러면 뭐지? 대충은 얼마 준비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2년 뒤쯤에 그 정도 지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뭐 어떤 거는 7천 주고 어떤 거는 무슨 뭐 2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너 어떻게 무슨 단어로 그렇게 뽑아요? 어떻게 나중에 전산 추천할 거예요. 컴퓨터로 다 돌릴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전단 추천하려면 무슨 말이야? 보시세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요. 예. 여기는 22평이에요. 여기 22평. 제 쌍꺼풀 잡았어요. 이거 21평은 높아봤자 7층이에요. 아 7층 예. 21평 7층까지가 있고 22평은 7층. 21평은 7층까지. 7층. 21평이 21. 예. 네, 22평은 22평 10층. 10층? 여기 7층. 네, 7층이에요. 이것도 7층이에요. 네, 7층이에요. 그리고 25평이 20층까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번호표 뽑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저기 다른 한국 부동산에 맡길 거예요. 공공기관에. 예.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 돌릴 거예요. 컴퓨터로. 랜덤으로. 그럼 이거는 누가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 어떻게 결과 나와요. 바로 1분만 나와요. 결과가. 그럼 저희가 그 통지해드릴 거예요. 저분들한테.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어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슨 번호표를 뽑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선정한다고 이제? 분양 신청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타입만 정하는 거예요. 어떤 평소에 갈 건지만 정하실 거예요. 아 제가 네. 이 그 정한 걸로 번호표를 만약에 조원님께서 25평에 지원하셨다. 예. 그러면 나중에 25평에 대한 이분들 것만 다 저선 추천 돌릴 거예요. 컴퓨터로. 그리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거를 통보해야 될 거고요. 아 여기서 정해져서 그 돈을 보이지 맞아요. 네. 일순간에 저분들은 21평 가냐, 22평 가냐, 25평 가냐는 것만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며칠 몇 개월 가는 건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통일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1평이니까 무슨 11평이라도 이거는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할수 근데 있어요. 대신에 25평 가면 그만큼 금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시겠죠. 25평을 만약에 큰평 수수 금액이 높으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분께서 분양하실 때는 가격 한 21평은 뭐 3억이 나올 수도 있고 25평은 그만큼 또 올라가게 3억 8천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금액 한 거는 지금 우리가 12평이다. 그러면 21평 그런 거 했어요. 신청했어요. 네. 21평 그러면 시가에 해서 그러면 무슨 어떻게 정하는가? 저는 원래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말씀 우리 살성까지 있는데 제가 20평을 지낸다. 이게는 돈을 얼마 안 냈거나 어떤 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말하는 것도 있고.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조합원들 지금 다 감정평 하셨잖아요. 네. 그 금액에서 비례율 곱한 금액 권리가 아니세요. 네. 네, 그 금액에서 조합원 분양가액 정해질 거거든요. 21평은 뭐 2억, 25평은 뭐 3억 되실 거예요. 아, 그래, 5만 원씩 입지. 그 뺀금액이죠. 뺀금액이 분양금액. 그 분양금액 10%.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뺀금 분양가랑 같이 지금 갖고 계신 가치 금액을 빼면 돼요. 빼고 그냥 그 나머지 거기에 대한 10%만 전화로 준비하시면 돼요. 10%만 네, 돼요. 계약금을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 나를 분양하실 때. 여기 외국인분들 네네네 알아요. 조합원님께서 어차피 나중에 실제로 분양청 기간 달라고 돌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에까지 진행하니까 그냥 하시라고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통지를 못 그러니까. 받으실까 봐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외국인에서 살 어떤 걸 이해 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이면 그냥 10% 4천 정도만 준비를 해서 4천 정도. 실제 내고 맞아요. 나가는 거 네. 먼저 처음에 받으실 때는 4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3천이다. 아 10%. 2년 뒤쯤에 지금 말고요. 지금은 그냥 신청만 하시는 거고 이 착공 전 2년 뒤쯤이 그림도 되거든요. 2년 뒤까지 4천만 원만 모아 보시면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는 근데 왜 지금 또 그게 좋냐면 지금 사실 이게 다들 조합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공사 새로 짓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모든 신축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고 오래된 건물들은 요새 보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다 오래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저도 지금 그러니까 판단을 이제 조합원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실 내 가장 큰 재산인데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샀을 때 이런 분양 받아도 우리는 지금 이거 감정가 집값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4억이다 하면 이게 돈 이만한 건 어디다 다 그렇게 생각. 야, 그거는 이제 중도금에서 대출 50년 나오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출 하실 거니까요. 네. 몇십 년에 그거 저도 당장 보통 뭐 맨날 30년 정도 하세요. 2, 30년 네, 이렇게 30년 대출 기간 하셔가지고 잡아요. 천천히 갚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한테 지금 항상 들었는데 무슨 말이잖아. 네, 대출 기간이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드리시면 네.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오자마자 힘들고. 근데 이게 오셔야지 알아요. 그나마 모르시면은 혜택을 모르시니까. 제가 우리 이분은 돌아가신 아, 정말? 두번 책각을 내가지고 다리 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제가 간호 되게 오래 하죠. 아. 지방이 제가 들어가는. 한국 언제는 한 30년 거의 했거든요. 한국 언제는 근데 어머니가 참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서 11번 입원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맨날 지방이 이게 가지고 어머님 제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거든요. 저는 알고 계시니까 저분이시구나. 네, 서울에서 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어서 어머니 잘 알아들었어요. 추후에 다시 통계 드릴게요. 예, 다만 잘 알아들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제 핸드폰 네, 아시니까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딴 데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하셔야지.